문경의 특징, 그 중에는 또 옛길도 있죠. 문경 조령길, 옛길, 과거 보러 가는 길. 추풍령은 추풍낙엽이 되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조령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경에 옛길 박물관이 있고, 옛길 박물관에 또 우리 경상남도 함양군에 사근도 찰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덕면이 이제 사근역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 사근면이라 하면 되는 걸 굳이 또 바꿔가지고 수덕면이라고, 물의 동쪽에 있다 수덕면으로 바꿨어요. 왜? 옛날 역말이 있던 데는 좀 창피하잖아요. 양반 동네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근면을 치우고 수덕면이라고 붙였는데, 그 사근도 찰방이 주재하는 고을에 이제 그 형제안이라고 사근도 관할역에 대해서 소술해놓은 고문서가 있는데, 그 고문서가 바로 문경 옛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옛길 박물관에서 사근도 형제안 학술회의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경상남도 함양 건데, 함양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문경 옛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연구를 잘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누가 수장가가 창고에 처박아두면 영원히 뭐 100년 뒤, 200년 뒤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 문묘와 서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라도 더 연구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또 하나라도 더 아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연구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묘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균관 중앙의 문묘와 지방 향교의 문묘, 지방 문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문경 향교에도 문묘가 있죠. 그것이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문묘라는 것은 무묘와 대칭되는 건데, 실제 뭐 중국이나 한국은 무묘보다는 이제 문묘가 더 성하죠. 무묘라는 것은 무성왕 강태공을 이제 모시는 서원으로서 거기에는 뭐 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손무라든가 그런 무장들을 모셔놓고 이제 무예를 숭상하는 건데, 우리 문묘는 이제 공자님과 그 제자와 여러 한당 유현들을 모시고 또 그 학문을 개성하는 거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인데, 그래서 문묘라는 것은 실제로는 문선왕묘의 준말입니다. 무묘도 이제 무성왕묘의 준말이고, 문선왕은 누구예요? 바로 공자님이죠. 공자님은 이제 당나라 때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선왕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왕이 최고 높은 자리니까 공자님한테 문선왕 드린 것은 천자의 대우를 해주신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는 이씨의 왕조인데, 그 이씨는 여기 전주 이씨가 아니고 노자 이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조이언은 자기들의 비조, 시조는 노자다. 노자가 성의 이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자의 정신을 개성한다 해가지고 당나라는 도교 국가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유기의 삼장법사, 이거 생각하면은 당나라는 불교가 굉장히 성했겠지 생각하는데, 당나라는 실제 불교보다도 도교가 더 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관을 세우고 도교를 숭상하고 해서 노자를 보급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정신이 바로 당나라의 정신이고, 당나라의 정신이 그것 때문에 당나라 현종 황제가, 양귀비와 사귄 현종 황제가 공자님을 추존해서 대성, 지성, 문선왕, 베풀선자 문선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높인 거 아니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자. 우리 유가에서는 노자를 공자님의 스승이다. 공자님이 문예의 노자라 해서 예를 물은 스승이다. 물론 요임금이 나무꾼한테 뭐 하나 물어, 나무를 어떻게 잘 벨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무꾼한테 물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꾼이 요임금의, 순임금의 스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지. 공자님이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 해가지고 물론 예를 물어서 배우긴 했겠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노자는 공자의 스승이고 공자는 노자의 제자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공자에 대칭되는 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현원 황제, 거물현자에다 으뜸원자에다가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당나라 시대는 황제의 시대니까 노자는 자기들의 비조, 시조는 노자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황제의 격에 맞는 현원 황제라고 칭하고, 공자님한테는 황제가 아니라 왕을 칭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공자는 노자의 제자니까
뭐 제자가 스승하고 똑같은 황제 칭호를 받을 수는 없고 한 단계 아래 격하돼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문선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선왕의 칭호가 최고의 극존칭인 줄 알고 항상 대성지성 문선왕 그렇게 강조하죠. 근데 그것이 불만인 사람도 조선시대에 딱 있습니다. 그 임금님한테 상소해가지고 노자는 현원 황제고 공자는 문선왕이니까 격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공자님한테 문선왕이라고 칭하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버립시다. 그것이 명나라 때 오니까는 이때까지는 다 수송 공자님을 문선왕이라고 써왔어. 항상 잎에 그게 문묘해가면 써있는데 명나라 가정황제가 볼 때는 야 내가 황제인데 왕한테 맨날 절을 해야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자님은 실제로는 왕으로 취급할 뿐이 아니다. 왕으로 대우할 뿐이.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왕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선대의 성인, 그러니까 성선공자 이렇게 칭하자. 그 다음에 공자님의 제자들, 그 복성공인이 뭐 증성공인 하는 분들, 공문 10철, 이분들은 다 선사라고 칭하자. 그 다음에 공문 10철까지는 선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현, 한당 유현이라든가 공문 공자님의 72제자, 이분들한테 동쪽 서쪽에 동무서무에 모셔져 있는 이분들한테는 선현으로 칭하자. 그래서 선성, 선사, 선현 이렇게 봉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봉호라는 것은 공후백자남이 봉호죠. 그런데 그 공후백자남이 봉호를 치워버리고 그냥 존칭으로서 선성, 선사, 선현으로 칭하자 이렇게 해서 명나라 가정황제 때부터 싹 바꿨습니다. 모든 위패를 다 고쳐가지고 그래서 선성, 선사, 선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봉 조은 선생이 중국 가서 보고서 여기는 공자님을 왕으로 안 칭하고 전부 다 성인으로 칭하는 거, 그 제자들은 다 스승으로 칭하고 현인으로 칭하는구나. 이것이 옳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선조임금님한테 상소를 해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 이는 칭호, 봉호를 다 버리고 선성, 선사, 선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선조대왕께서는 대신들한테 물어보라 했는데 대신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뭐 중국은 중국이 우리는 우리죠 하면서 그때도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 조선 자주 독립 정신을 딱 가져가지고 뭐 중국이 바꾸단 말도 우리는 안 바꿉니다. 바꾸지 맙시다 해가지고 안 바꿨어요. 그런데 또 그래도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월사 이정기 선생도 왕홍 공후백자 이는 자기를 버리고 그런 존칭으로 씁시다 라고 상소를 했는데 근데 또 이 월사 이정기하고 똑같은 월상 구택이라고 유명한 한문 사대가인 상촌 신음 선생은 그 둘이 친구니까 너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수백 년 동안 해온 걸 네가 뭔데 바꾸자는 소리 하냐. 바꾸지 말자 해가지고 또 그 양반 반대해가지고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전에 이미 태계 선생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중국은 이미 그게 왕 칭호를 다 바꾸고 공후백자남 칭호를 다 버리고 선성선사 선현하는데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태계 선생께서는 정자 주자도 그렇게 대성지성 문선왕 입회를 썼다. 그리고 명태조가 전부 다 칭호도 다 바꿨는데 중국에서 도교를 숭상해가지고 도교의 그 계승자 그 장천사의 후예들인데요. 장천사의 후예들은 저기 중국의 용호산에 가면은 담주시 용호산에 가면은 거기에 천사부라는 부가 있어요. 거대한 관청이 있는데 그것은 곡부에 가면은 공자님의 자손들이 계승하는 연송공부. 공자님의 자손들한테는 공후백자남에 공자를 붙였어요. 연송공. 그래서 연송공에 그 왕부를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먹고 살게 해줬는데 국가에서 녹도 주고. 그래서 연송공부였는데 도교의 그 계승자한테는 천사부라 해가지고 하늘천 스승사 관청부자 장천사라 해가지고 천사부를 칭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태조대왕 때까지 천사부를 칭하고 장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천사는 중국 전국의 도교를 관장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 녹봉을 주고 해서 아주 천사니까 하느님의 스승이니까 뭐 황제의 스승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대우를 받아왔는데 원나라 때까지 명태조 주원장이 이 양반은 원래 승려 출신이에요. 머리 깎고 중됐다가 워낙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중돼서 먹고 살다가 반란군을 만나가지고 그 반란군의 부하로 들어가가지고
명화조 화적대가 됐어요. 화적대가 돼가지고 반란군이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명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반란군 두목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천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승려 출신이어서 불교의 조예가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도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네가 뭔데 황제의 스승도 아니고 하느님의 스승이냐, 이 겁먹진 것들이네. 이러면서 천사라는 칭호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칭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을 추구하니까 진인, 참진자, 사람인자, 진인이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장천사람을 장진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는 이제 장천사가 아니고 장진인인데, 그래서 그 천사부가 아니고 진인부라 해서 진인을 모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도교에 대한 모든 관장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녹봉을 고관 대작이 녹봉을 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또 중국의 그 천사부가 지금 남아있는데, 근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천사부라고 칭했어요. 천사라고 칭하고 황제들만 진인이라고 칭할 뿐이지. 그래서 천사부라고 칭해서 지금도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비었고, 그 장천사는 어떻게 됐느냐, 곡부에 가면 연성공부가 있죠. 공자님의 제자 자손들이 살고 있는 연성공부도 있는데, 그 연성공부도 공자님의 자손이 없어요. 어디 갔느냐, 장개수를 따라서 전부 대만으로 도망갔어요. 장천사도 대만을 따라 해서 대만에다가 천사부를 개설했고, 공자님 제자 연성공도 그 공덕성이라고 나중에 도산서원도 와서 자기 글씨도 남겨주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연성공부도 대만에 가 있습니다. 다 비고 공산당은 못 살겠다 같이 해. 그래서 장기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부, 연성공부가 다 대만에 있는데, 그분들이 당나라 때는 그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그 도교가 유가보다도 훨씬 더 대우를 받았는 형편인데, 그것을 우리 조선왕조에서 계승해서 바꾸지 않는다. 수백 년 동안 써온 관례니까 그대로 하자. 이런 관습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저도 성균관 부관장으로서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소속된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성균관이라는 칭호는 그건 불만스러운 칭호입니다. 왜냐? 그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수많은 관청이 있는데, 그중에 성균관의 최고 두목은 누구냐? 대사성입니다. 성균관의 관장은, 최고 높은 직책은 물론 지성균관사, 판성균관사, 영성균관사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균관의 실제 행정 책임자는 대사성이에요. 사성, 그 밑에 사품이 사성이 있고 상품이 대사성이 있는데, 정삼품 대사성이라 해봤자 지금의 차관보급밖에 안 됩니다. 그 성균관 대사성은 차관보급이에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총장급, 서울대학교 총장급으로 부릅니다만은, 총장들은 거의 총리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그렇지만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관청 행정직은 차관보급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장은 실제로는 지금 차관보급 대우밖에 못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관청 이름이지 유교 종단의 대표 명칭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죠. 성균관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장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 유교 종단의 대표 이름이 되겠습니까? 유교가 종교가 아니고 종단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7대 종단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단체다, 그러면 성균관장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7대 종단, 특히 천주교 종단은 누가 있어요? 최고 높은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최고 높은 사람은 추기경이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 주교 다 있고, 불교 종단도, 불교 종단은 외국에 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종정은 이제 명예직이고, 그 밑에 행정 실무 책임자는 총무원장인데, 총무원장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급이죠. 그 사람들은 실제 국무총리랑 같이 놀아요. 국무총리급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워낙 단체들이 많아서 통합장로니 예장이니 많아가지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그들도 자기들 수많은 교회를 거느리는 그 통합장로 그 협회가 다 있으니까는 그렇게 있고, 천도교도 교령이라고 그러고, 원불교는 이제 교정이라고 그러고, 지금 대종교는 힘이 없습니다만 대종교도 다 그 다음에 이제 증산도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은 다 조그만 종단입니다만, 그래도 유교가 천년의 고려시대부터 치면은 천년의 유교를 이어오고, 지금도 원필층 옛날에는 1000만이고 지금은 한 100만도 안 됩니다만은,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이 유교종단이라고 칭한다면 한국 유교종단은 성균관 건물 하나를 칭하는 그 명칭은 부적절하다. 그 건물 명칭조차도 더 부적절한 게 뭐냐? 조선시대에는 이제 태조 이성계, 여기 전주시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의 자발적 4대 속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자생적 천주교였는데 그 4대 속국도 자발적 4대 속국이에요. 중국의 모든 속국들은 다 중국한테 정복을 당해서 굴복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무력에 굴복해서 중국에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갖다 바쳐서 이제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명태조 주원장하고 중국에 건너가서 무예 겨루기를 해가지고 막상막하의 존재였는데 야 내가 한 수 아래니까 네가 천자고 나는 조선 왕이나 하겠다 하면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자발적인 속국은 안 되겠죠. 자주정신을 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우지.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그걸 뭘 계승한 것이냐? 그 중국의 원나라가 고려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고려는 천자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제도가 천자의 제도였고 왕들도 짐이라고 그러고 조칙이라고 그러고 다 황제의 노릇을 했어요. 스스로 황제였습니다. 모든 제도와 역사와 의식이 다 황제였어요. 고려시대 때는 황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나라한테 수십 년 동안 저항정신을 가지고 한 걸 하다가 결국 무력에 굴복하니까 무력에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무력에 굴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나라한테 부마국이 되고 부마국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발적 속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한 굴복인 거죠. 뭐 힘에 의한 굴복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보다 힘 센 놈한테는 굽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중국 원나라 때 시조 그 징기스칸이 항복하지 않는 도시는 단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라 하는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자기한테 저항한 도읍은 정복을 하게 되면 한 명도 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죽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굴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싹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래도 비굴하지만 굴복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원나라 때 굴복을 해가지고 이제 부마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부터는 이제 천재의 제도를 못 써요. 천재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식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국 의식을 가지고 속국 의식을 가지고 사대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렬왕 때부터는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자감이었어요. 성균관이 아니고 국자감이죠. 국자감이 뭐냐? 황제의 자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후백자남 그 경대부들의 자식들은 이제 태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태학보다 더 높은 것이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을 태학이라고 칭하는데, 그 태학은 왕, 공, 후, 백자남, 이 경대부들,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데가 태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근데 성균관은 국자감은 더 높은 황제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호를 한다고 그러면 국자감을 칭호를 써야 되는데 원나라 부마국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명나라 때부터 계속 사대주의 속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자감이라는 원래 고려시대 때의 그 천자의 의식을 회복을 못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황제를 선포한 다음에 불과 뭐 한 14년 만에 망해버렸으니까 황제의식을 심어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여전히 성균관이라는 칭호를 쓰고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는 제후국이다. 우리는 중국이 천자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다. 이런 사대주의 속국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명나라에 대해 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니까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 명나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난 사대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균관이라는 칭호가 아무도 거부감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려시대 초기의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와서 본다고 그러면 야, 니들은 왜 이 속국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 칭호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천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균관으로 칭하는 게 아니라 격화된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야죠. 국자감으로. 그리고 근데 다행하게도 우리 명나라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이 멸망하고 심산 김창 선생이 성균관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한 다음부터는 중국의 모든 선인들을 떠봤다는 것은 사대주의 정신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무서무를 다 폐지하고 공자님 72 제자와 또 누구 72 제자와 한당 유현들 이분들에 대한 모든 제사를 다 철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문 10철도 철폐하고 송조 6회도 철폐하고 다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공자님 제자와 공자님 제자 중에서 공문 10철, 그 다음에 공자님 제자 중에서 이제 4대 성인, 그 다음에 이제 송조 6현, 우리나라 동국 18현, 이분들을 성균관 대성전에 한꺼번에 다 몰아넣어서 모시는 지금 39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 성균관 대성전에는 39인이 모셔져 있어요. 그 중에는 5대 성인이 있고, 공자님이 주향이고, 앞에 두 명씩 이제 배양,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바로, 복성공 안자, 종성공 증자, 술성공 자사자, 아성공 맹자, 이분들은 4대 성인이니까 공자님을 배양하고, 나머지 공문 10철, 이쪽 5, 이쪽 5. 근데 공문 10철이 실제로는 공문 10철이 아니고 거기에 공문 10철이 들어있던 안자는 성인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빠지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하면 바로 자장이 채운 거죠. 전손사라는 공자님 제자 중에 자유자장, 문장으로서 유명한 자하, 자유, 자장이 3명이 아주 문장가인데 그 중에 자장이 승격해서 이제 공문 10철이 돼서 그래서 실제 논어에 나오는 공문 10철하고 우리 성균관에 모셔져 있는 공문 10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균관에 모셔진 분들은 공묘, 공자묘에 모신 10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문 10철은 안자가 들어있고 공묘 10철에는 안자는 빠지고 자장이 들어있다는 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고려시대 때 국자감을 세우고 국자감에는 문선왕묘가 있고 문선왕묘에는 이렇게 공자님을 주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고려시대 국자감을 세울 때는 아직은 사성제도가 없었습니다. 증자, 자사, 맹자 이분들이 사성으로 존숭이 안 됐어요. 안자만이 복성공으로 안자만이 존숭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국자감의 문선왕묘에는 공자님이 주양이고 안자가 배향으로 딱 모셔져 있고 나머지는 다 공문 10철로 이제 모셔져 있는데 그 공문 10철에는 자장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또 누가 들어있냐면 맹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맹자를 공문 10철과 동급으로 존숭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송조 6현도 없습니다. 송조 6현은 동무서무에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모셔져 있느냐면 1020년 1020년에 우리나라 신라시대 유연으로 최고의 문장가인 고은 채치원 선생을 고려시대 사람이 처음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모시고 그 2년 뒤에 1022년에 설총 선생을 모셨어요. 설총 선생을 모셨는데 이분들한테 시호를 바치기를 뭐로 바쳤느냐? 고은 채치원한테는 문창후, 문장을 창성하게 했다. 문창후를 봉하고 설총 선생한테는 홍유후, 유교를 홍대하게 했다. 그래서 홍유후 이렇게 공후백자남에 있어서 후작으로 시호를 문창과 홍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은 이제 고은 채치원 선생이 뭐 해동 문장을 발전시킨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중국 친구도 너는 문장 감독 중화국이라 네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켰다라고 시를 써서 줄 정도로 고은 선생의 문장력은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떨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창으로 봉해서 문외에 종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총 선생은 방언으로 도구경이라 방언으로서 구경을 읽었다. 지금은 이제 사서오경을 합해서 구경이라 합니다만 그 시대 신라시대 때에는 아주 사서가 없던 시대니까 구경이라 그러면 삼경 삼전 삼례 시서역 삼경과 춘추 자전 공양전이 삼전이고 주례 의례 예기가 이제 삼례고 그 삼경 삼전 삼례가 이제 구경이죠. 이 구경을 방언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이 방언으로 구경을 읽었다. 이걸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설총 선생이라 이거죠. 그 시대에는 이제 지금도 영어 원서가 들어오면 우리들은 보통 영어를 원음대로 읽거나 아니면 우리말식으로 읽어버리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데 이분이 대화는 못해요. 왜? 책은 줄줄줄 읽어요. 책은 어떻게 읽느냐? 우리말식으로 그냥 줄줄줄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 책은 잘 읽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못하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설총 선생도 우리 방언 신라말로 그냥 구경을 다 줄줄줄 읽는 거죠. 그런 법을 이제 터득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중국 책이 들어오면은
중국 원음대로 있는 법을 했겠죠. 그 당시도. 논어가 하기 시점 불용 여러 하면은 그걸 그대로 중국말로 읽었을 테죠. 근데 그것을 계속 중국말로 읽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읽읍시다. 그냥 편하게. 중국 발음 사성, 성조, 일성, 이성, 삼성, 사성 따져가지고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고성 장달을, 고조 장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하기 시습지면 불용 여로와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신라말로 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설청 선생이다. 그래서 홍유, 유교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홍유가 된 거죠. 이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을 어디에 모셨느냐? 그 시대에도 동무서무가 있어서 동무서무에는 72제자를 모셨는데 그 동무서무 바깥에다 모시지 않고 성균관 대성전, 그 당시에는 국자감, 문선왕묘, 거기 공자님을 모신 그 전내에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대성전에다. 그 그걸 전내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배향보다도 양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내 종양이라 하는 거죠. 공문 10철과 송조 6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송조 6현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고은 최천 선생과 설청 선생, 홍유 설청 선생. 이분들을 전내 종양했는데 동쪽 벽과 서쪽 벽과 남쪽 벽이 있으면 이분들은 남쪽 벽에다가 위패를 갖다 모셨단 말이에요. 남쪽 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가 저쪽이 북쪽 공자님이 계시고 이쪽에 동쪽에 공문 10철의 절반, 이쪽에 공문 10철의 절반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 벽에 최초원 선생과 설청 선생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설청 선생과 최초원 선생은 공자님을 딱 마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천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황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을 모시더라도 바깥에다 모시는 게 아니라 전내에다 공자님 앞에다 모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려시대 사람들은 우리 설총이라든가 최초원 선생 같은 우리 유현에 대해서 공무십자가 동급으로 굉장한 존숭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려 유학은 중국 유학과 못지않다. 뭐 중국 유학에 꿀릴 게 뭐냐? 우리는 최초원이나 설총 같은 위대한 학자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공자님하고 모시는 사당에다 같이 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새는 이제 심산 김창수 선생은 이제 그 전내 종양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철폐하고 39인을 딱 대성전 안에 다 모셨으니까. 그래서 전내 종양이 원나라 부마국 시대부터 조선왕조 시대까지 거쳐서 일제 시대까지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심산 김창수 선생에 의해서 전내 종양이 다시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비로소 공자님 문묘에 배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문묘에 배양됐는데 그것도 배양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문묘 종향이죠. 근데 지금 문묘 종사란 말은 문묘 종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향이라고 그러면 배양은 공자님의 4대 성인만이 배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배양은 공자님하고 동급의 대우를 받는 거고 충문이라든가 패백이라든가 이런 걸 공자님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 거고 배향이라는 것은 동급의 대우를 받는 거고 종향이라는 것은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묘 배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이분들은 다 문묘 종향 되신 거죠. 그다음에 도산서원에 배양됐다, 뭐 남계서원에 배양됐다, 도동서원에 배양됐다. 근데 이거 실제 배양이 아니고 종향된 것입니다. 그분하고 그 주양이신 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간소화된 대우를 받는 그래서 종향을 하는 건데 우리들은 이제 종향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모든 것을 그냥 배양이라고 써버리죠. 심지어 뭐 사전대 같은 거 보면 도산서원에 태계를 배양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태계 선생을 원래 모시려고 만든 건데 재양하는 거지 향사하려기 위해서 모신 거지. 태계 선생은 누구한테 배양했다는 거예요. 문묘에 배양했다는 말은 말이 되겠지만은 도산서원에 태계를 배양했다. 이런 식으로 소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태계를 이제 도산서원에 향사하기 위해서 도산서원을 세웠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 태계를 배양하기 위해서 도산서원을 세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양이란 말을 쓰는 걸 자꾸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자. 격식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근데 태계 선생은 엄격히 따졌어요. 태계 선생은 이 동방 오현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반대하시고 누구야? 한운당 김경필, 일두전해창, 정암 조광조, 회제 이연저 이분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문묘에 종사할 정도의 그런 큰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태계 선생님께서는 배양하는 걸 아주 크게 어려워하시고 또 이 천곡서원, 성주에 있는 영봉서원에 정자, 주자를 모시고 그 두 분을 병양했죠. 제 주향으로. 병양을 하고 거기다가 한운당 김경필을 배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께서 딱 반대하신 거예요. 한운당이 어떻게 정자, 주자와 동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느냐. 배양이란 말은 안 맞다. 종양으로 써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배양이라고 표현하죠.
태계 선생께서는 엄격하게 배양이 아니고 이건 종양이다 라고 구분 지시하고 딱 그렇게 엄격하게 정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태계 선생의 가르침을. 그냥 모든 걸 일괄해서 다 배양이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쓰느냐면 언어라는 것은 좀 쉽고 간단하고 이렇게 쓰는 걸 추구하지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다 그 원리 원칙대로 표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다 태계를 모신 서원에 다 배양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배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엄격히 말하면 종양이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묘 종사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근데 지금 저 뒤에 시계가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시계가 없어요. 11시 20분, 12시까지니까 뭐 아직 있겠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묘 종사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공자님 대성전 안에 모시니까 더도 종사보다는 편하게 문묘 배양했다. 문묘 배양. 우리 한원당 선생이라든가 일도 선생이 문묘에 배양되어 있다 하면 훨씬 듣기 좋죠. 한원당 선생이 저기 성균관 대성전에 종향되어 있다. 이러면 뭐 종향은 또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볼 사람이 또 있으니까 문묘 배양되어 있다 표현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선시대 때는 동무와 서무의 공자님의 그 72 제자와 한당 유연과 같이 동국 18년도 종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무와 서무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관건이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에 수없이 수백 번 상소해도 안 된 사람들, 다 지금 안 됐어요. 거기 된 사람 누구예요? 18년, 18명밖에 안 됐어요. 500년 동안에. 그러면 뭐 거의 100년에 뭐 몇 명씩 나밖에 안 나온 셈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거의 1592년 이미 조선왕조가 절반까지 넘어간 1392년, 1492년, 1592년 1592년까지 200년 동안에 문묘에 종사되신 분은 포은 정봉조 선생 고려시대 인물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고려시대에는 문묘에 종사되신 분이 딱 세 분 있죠. 첫째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고은 최치원 선생과 홍유호 설정 선생. 이분은 문묘에 종사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분들은 성균관 대성전에 종사된 게 아니고 국자감 문선왕묘에 종사된 거예요. 그 종사된 것도 아니고 전내에 종양된 거죠. 훨씬 격이 높은 거예요. 고려 국자감 문선왕묘에 전내 종양되신 분이 최치원과 설총.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부마국이 돼가지고 자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균관으로 격화된 다음에 문선왕, 충선왕이죠. 원나라의 부마국, 충선왕 때 문묘에 종사되신 분이 바로 회원 안양 선생. 회원 안양 선생은 어떻게 문묘에 종사됐어요? 이분은 우리들은 지금 회영 선생을 주자학의 시조, 뭐 동방성리학의 시조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양반이 호가 회원이라서 주자하고 좀 연관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정도지 실제 고려시대 때는 회원 선생을 성균관에 모시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서막전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서막전이 뭐예요? 넉넉할섬자, 배우락자, 돈전자, 배움의 보탬이 되는 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성균관 발전기금, 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신 분이 회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회원 선생이 성균관에 가보니까는 뜰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고 바깥에서는 풍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는 장막하고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성균관이라는 데는 뭐예요? 사람들이 경서를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니까. 근데 학교에 경서 읽는 소리는 안 들리고 뜰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고 얼마나 적막하고 쓸쓸해요. 그래서 회원 선생이 그걸 한탄하는 시도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정도로 그 당시 성균관이 퇴락했으니까 회원 선생님께서 성균관 책임자가 되신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고려시대 때도 뭐 이미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거의 돈도 없는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니들 문무 관료들은 월급 받으니까 그 봉급에서 다 몇 프로씩 다 내놔라. 일괄 징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다 왕을 통해서 내렸겠죠. 그런데 무관 하나가 그중에 무관 하나가 안양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무관입니다. 공자님한테 뭐 덕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발전기금 나한테까지 우리 무관들한테 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냐? 가정에 가고 나라에 가고 효도하고 충성하는 건 다 공자님의 가르침인데 네가 공자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 무관으로서 조정에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는 그 친구가 이제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냈단 말이에요. 회원 선생한테 따지러 가서 굴복하고 자기 월급의 몇 프로 이제 발전기금으로 냈으니까 모든 무관들도 이제 찍소리 못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서막전이라는 성균관 발전기금을 거창하게 조성하고 그 돈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공자님의 70이 공자님과 10처가 70제자의 화상도 다 사오고 해가지고 성균관의 문묘 제기도 다 마련하고 해가지고 성균관을 싹 쇄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발전시켜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봤을 때 굉장한 공로를 세우신 거죠. 그 성균관을 발전시킨 최고의 공로자인데 이분을 성균관의 문묘에 모시지 않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른 문신들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돈 좀 모았다고 성균관 문묘에 들어가면 문묘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러니까 너는 뭐 그런 한 푼이라도 낸 적 있냐? 이렇게 따지고 서로 싸우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회원 선생의 6대 제자 유명한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덕제 신천이라고 매우 신자 영어 신자 쓰시는 그 신천이라는 분이 강력하게 우리 회원 선생은 성균관에 공로가 많으시니까 문묘에 종사시킵시다 해가지고 임금님의 윤허가 내려서 고려시대 때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 선생이 문묘에 종사된 거죠. 근데 우리들이 고려시대 때 유학자라면 또 대표적인 유학자라면 누가 있어요?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12사도 중에 한 분으로서 구제를 설치해가지고 뭐 주역, 상서, 시경 뭐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을 엄청나게 양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동공자라고 칭하는 최충은 왜 문묘에 종사가 안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 사람은 사학을 발전시킨 분이야. 사립학교 발전시킨 분이야. 공자님의 성균관 대성전은 이건 공립학교를 발전시킨 사람이 모시는 데지 그런 사립학교 발전시키는 지금 뭐 가해의 신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일타 강사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 교육직에 쓸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공공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발전시킨 회원 선생이 문묘에 종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덕제 신천이라는 그 수제자급의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신 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원당 김계필 선생이 문묘에 종사되는 것도 그 수제자인 정암 조광조 선생의 강력한 추진 실행 덕분에 이루어진 거죠. 정암 선생이 계속 한원당과 포은 정봉주를 문묘에 종사하자고 중종한테 건의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다 빨리 상소 올려라 해서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잘나도 제자가 잘나지 않으면 제자가 잘나서 추진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문묘에 종사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 후기에 오면 사계 김장생 선생이 문묘에 종사되는데 이분도 우왕 송시현 선생이라고 수제자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맨날 인군이 만나면 사계 선생을 문묘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 당대에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영향으로 이제 거의 추동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세 분이 모시고 조선시대 때 중종 때까지 처음으로 이제 문묘에 종사시켰는데 그분은 바로 포은 정봉주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은 정봉주 선생은 누구예요? 고려시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왕조가 생긴 지 벌써 200년이 넘었는데 성리학이 발달한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는데 조선시대 사람은 아무도 문묘에 종사 안 한다. 이건 엄청난 조선시대 유학의 자존심이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선시대 선비들이 끝없이 우리 조선 초창기 성리학 개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정암 선생이 강력히 추진하시던 한원당 김계필. 근데 한원당 김계필만 이제 밀기에는 옛날에는 포은하고 같이 밀었는데 하나만 밀기에는 좀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원당의 절친인 일도 정해찬 선생, 제가 살고 있는 함양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도 정해찬 선생과 두 분을 열심히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정암 조광조 선생, 이분이 이제 복권된 다음에 정암 조광조 선생까지 세 분을 모시다
문묘에 종사하자고 임금님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회제 이현적 선생까지 됐어요. 회제 이현적 선생도 이제 근데 이 네 분이 동방사연인데 이 사연에 대해서 선조 임금께서 미암 유이춘 선생한테 야, 니들이 계속 문묘에 종사하자고 주장한 이 네 분 뭐 자료가 있어야 뭐 내가 보고 뭐 봐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니들은 계속 훌륭하다고 문묘에 종사하자고 주장하는데 야, 이 사람들 자료 좀 편찬해 와라. 내가 볼 수 있게. 그래가지고 미암 유이춘 선생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국조유손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동방사연. 그래서 한운당 김경필, 일두정해창, 정암조가 회제 이현적 선생의 네 분에 대한 자료집을 모아서 이제 편찬하신 것이 바로 국조유손록인데, 근데 한운당과 일두와 이분들은 자료가 거의 없어요. 정암 선생은 문집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회제 이현적 선생은 문집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문집에서 중요한 것만 뽑고 나머지들은 이제 자료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거가 그 영세한 자료라도 모아서 이제 임금님한테 보여줘서 이분이 이런 훌륭한 면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제 문묘에 종사시킵시다. 그런데 선조대왕께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윤호를 안 하고 죽었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뭐 니들이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회제는 을사사화 때 물론 저기 강제의 귀양 가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을사사화의 희생자이긴 하지만은 순교자, 희생자, 순교자. 일도정해천 선생하고 한운당 선생도 무어사화의 순교자. 그다음에 정암조원자 선생은 기묘사화의 순교자. 그다음에 회제 이현적 선생은 을사사화의 여파인 정미사화의 순교자. 이 4대 순교자, 유교의 순교자들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걸로 가지고는 니들이 말하는 최고의 인물로서 뭐 문묘에 종사할 정도 인물인지는 난 모르겠다. 또 회제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정미사화 때 쫓겨갔으니까 이 장반의 행적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선조대왕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태계학파 입장에서는 회제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임금님이 그런 의심을 품습니까? 하면서 또 변명 산크도 막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선조대왕은 끝까지 윤호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광해군 2년에 또 계속 주장하니까는 광해군이 또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그래도 어렵게 왕이 되긴 됐지만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된 보람을 뭔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선비들이 동방오현을 태계 이황 선생까지 문묘에 종사하자고 주장하니까 야, 이거 들어주면 내가 선비들한테 인심을 많이 얻겠구나 해가지고 광해군 2년에 윤호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광석화같이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문묘에 이 5분이 종사된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200년이 지난 다음에 500년 동안에 처음으로 조선 인물들을, 성리학자들을 문묘에 종사시키는 쾌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나중에는 폭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폐모살제, 자기 모후를 폐제하고 동생을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폭군이라 해가지고 서인들의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 쫓겨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이 유일하게 잘한 것이 바로 문묘 종사의 동방오현을 이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은 이제 전 정권이 나쁜 짓을 했으면은 이제 전 정권을 무너뜨렸으면은 전 정권이 한 행위를 다 무효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방오현의 문묘 종사는 무효로 시키지 못하고 그건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근데 이제 문묘에 종사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문묘 종사에 5분이 다 모셔야 했는데 태핵의 이황 선생이 못지않은 쌍벽의 인물이 또 경상남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계 이황은 경북의 대표 학자고 경남의 대표 학자는 남명 조시 선생이에요. 그 태계 남명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남명 선생은 또 그 당시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내암 정윤홍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또 내암 정윤홍은 또 누구의 두목이에요? 이이첨의 두목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실권자. 그래서 이이첨이라는 인간은 내암한테 자기가 서울에서 정권을 쥐고 있고 내암은 지방에서 허명만 쥐고 있단 말이에요. 실권은 다 이이첨이 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이첨이 실권을 쥐고 있지만은 저 합천에 살고 있는 대암 정윤홍의 명망과 권위를 자기가 등에 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암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남명 조시. 그러니까 자기들은 남명 조식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남명 조식을 내가 떠받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저기 도봉산 근처에 가면은 백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조계동인데 거기가 이제 조계동인데 그 조계동의 조자를 보니까 야 이건 조식의 조자구나.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 임금님한테 임금님 여기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시는 백운동 서원을 세웠으니까 여기다 사액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광해군이 사액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정인홍의 수제자다. 리이첨이 그렇게 자부하면서 내가 바로 이게 우리 스승의 스승이신 남명 조식 선생을 내가 계승했다 하면서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조반정이 된 다음에 백운동 서원을 선비들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위패도 집어던지고 아주 행패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인조대왕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명 조식 선생도 다 당대 최고학자인데 니들 어떻게 이렇게 당대 최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언 방장한 짓을 하느냐. 다 잡아다 처벌하라. 그래서 이런 처벌까지 내렸습니다. 처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해서 광해군 때에는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태계 선생이 모셔져 있으면 남명 조식 선생도 태계와 쌍벽을 이루는 대성리학자니까 같이 모십시다. 라고 주장해서 같이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암 정인홍은 느닷없이 태계 이황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태계 이황은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문묘에 종사되신 두 분, 회제 이현적과 태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이 장반들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분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게 된다면 그 주장하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게 어떻게 선배로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균관에서 청금동에서 삭제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유적에 있던 이름에서 다 지워버리고 넌 이제 더 이상 선비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광해군이 노해가지고 야 이거 그 주동한 자를 다 잡아다 쳐버려라. 이런 난리가 법석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암 정인홍 선생의 전략적 미스죠. 내가 남명 선생을 문묘에 종사시키고 싶으면 태계도 잘났으면 우리 스승도 그만큼 잘났으니까 같이 좀 모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수긍했을지도 몰라요. 남명도 훌륭하니까 같이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동정을 얻을 수 있는데 남명을 올리자는 문묘에 종사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회제 태계를 문묘에서 쫓아내자는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미 왕명에 대해서 다 모셔져 있는 분을. 그러니까 저건 저게 제정신인가? 감히 태계 선생을 문묘에서 쫓아내자는 소리를 해? 얼마나 어렵게 우리 조선왕조가 200년 만에 처음으로 문묘에 종사되신 분을 하루아침에 쫓아내자. 저는 모험 방자한 폐악적인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암 선생은 전략적인 미스예요. 나이가 드시니까는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몰라도 우리 스승 남명 조식 선생도 태계만큼 훌륭하니까 태계 옆자리에다 좀 같이 모십시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하소연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동정을 시키면 사가지고 남명도 훌륭한데 왜 태계만 모셔? 같이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그런 동정심을 동정표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폐악을 부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야 일단 남명까지 미워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 돼가지고 저기 나주에 가면 경영서원이 있는데 그 경영서원에는 이 동방오연을 같이 모셨습니다. 한원당, 일도, 정암, 회제, 태계를 모신 나주의 경영서원을 모셨어요. 거기가 처음 학봉 김성희 선생이 나주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스승을 모시는 서원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나주에 가서 태계 선생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우리 스승을 모셔야 되는 서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문묘에 종사된 5분을 우리 서원에다 같이 먼저 모시면 안 될까? 문묘에 종사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5분을 위하는 서원을 세운 게 바로 경연서원이죠. 그래서 경연서원을 세워서 동방오연을 지방에서 먼저 모셨단 말이에요. 모시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경연서원을 세워서 모셨는데 이 동방오연을 모셔져 있는 경연서원에 나중에 광해군 시대가 되니까는 정인홍에 편드는 유학자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당시 권력자니까. 그러니까는 나주에 사는 그 일부 북인 학자들이 야 여기다가 남명 조시선들도 같이 모시자. 문묘에는 모셔지지 않았지만 태계 옆에다가 남명을 같이 모시면 동방오현급으로 우리 남명도 모셔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상소해가지고 광해군이 그것도 좋은 일이야. 문묘에 종사되는 것보다는 서원에 모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간단하고 모셔라 해가지고 왕명이 내렸어요. 왕명이 내려서 남명 선생이 문묘에다 종사를 했는데 문묘가 아니라 그 경연서원에다가 위패를 모셨는데 인조반장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제 정인홍이 막 성토되고 참수되고 성토되고 난리 치니까 모든 정인홍의 흔적은 지워라.
제가 남면집 연구를 해가지고 판본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만 판본에 있어서 정윤왕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윤왕의 이름 석자는 당연히 지워야 되고 정윤왕에 비슷한 게 들어있으면 그것도 지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삭제하자. 또 그 정윤왕 옹호파도 있으니까 삭제하지 말자. 삭제하면 다시 또 새기고 새기면 다시 또 삭제하고 이런 짓거리를 수백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연서원에 일부 이제 서인 학자들이 남명 조시 선생 위패를 갖다 집어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다 왜 모셔 하면서. 그러니까 인조대왕도 놓여가지고 남명 같은 대학자 위패를 니들이 함부로 갖다 버린다는 게 이 얼마나 선비로서의 태도가 불량하냐. 처벌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정윤왕의 회태 변척 이것은 아주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략을 쓸 때는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놈 빼버려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 나지.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미스를 하지 말고 같이 나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문묘종사 동방오연이 조선 최초로 문묘종사 됐다는 거 아주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전기까지는 그래도 이 당색이 전혀 없는 문제예요. 이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현, 그 다음에 동방오연, 이 9명이죠. 그래서 전기의 광해군 때까지가 이제 문묘의 종사의 전기 9현이란 말이에요. 후기 9현 합해서 2구 18, 동방 18현이죠. 동국 18현인데. 그래서 전기 9현에 있어서는 당색이 문제는 없어요. 내암 정윤왕이 자기 스승이 문묘 종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이제 난동을 부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건 당색의 문제는 없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는 안 생긴 건데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 문묘 종사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당색에 엉켜가지고 맨날 싸움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크게 세운 세력이 누구예요?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 그래서 서인 세력에서 율곡 우계가 이제 숙종대왕 때 그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 경신 대초적으로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 율곡과 우계를 문묘에 종사합시다. 동방성리학의 대학자 태계의 제자가 바로 율곡 아니에요. 물론 태계 입장에서는 태계 학파들에서는 미워합니다만은 율곡과 우계를 이제 문묘에 종사 임금이 명령이 내렸어요. 내리니까는 딱 또 그 당시 막 문묘에 종사하자고 상소를 올리니까 또 반대 상소도 있겠죠. 그 반대 상소가 바로 여기 제가 함양군수 태종고상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손자이신 분이 반대 상소를 써가지고 저 벽동군에 귀양도 가셨는데 그만큼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대왕 때 율곡과 우계가 모셔졌다가 근데 서인 정권 때 모셨어요. 근데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 정권에 들어섰어요. 남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남인들이 또 그거를 가만히 놔둬요. 못 보죠. 율곡과 우계를 문묘에서 쫓아냅시다. 그래서 출향.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남인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또 서인 정권에 들어섰어요. 갑수록사로. 그러니까는 또 서인 정권에서 율곡과 우계를 다시 모십시다. 복향. 그러니까는 또 숙종대왕께서 또 뉘우치는 뉘우치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교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 위대한 학자들을 문묘에서 출향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문묘에 종사시키도록 하십시다. 이런 또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율곡과 우계는 문묘에 종사되고 숙종대왕 때 서인 집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남인들은 몰락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권에 관여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 정권을 진 사람이 누구냐? 노론과 소론이죠. 근데 노론과 소론은 다 서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서인 세력은 누구예요? 다 율곡과 우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론 정권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조대왕 때 우암 송시여 선생과 동춘단 송시여 선생을 문묘에 종사시킵시다. 이러니까는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남인도 반대하지만은 소론 정권에서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소론에서는 우암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명제 윤중의 스승이 우암 선생입니다만은 스승과 제자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스승의 세력은 노론 세력, 제자의 세력은 소론 세력. 그러니까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오히려 원수보다 악마보다 더 미워하는 증오하는 사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종대왕을 중심으로 소론들이 정권을 딱 쥐니까는 이제 모든 서인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도봉서원에서 우암 선생을 위패를 쫓아내는 출향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건
별로 없이, 탈이 없이, 그건 별 큰 문제는 아니고, 문묘에는 이제 영조대왕 때부터는 이제 서인들이 영구 집권이 돌아가니까, 우암 선생, 봉춘 선생이 문묘에 종사되고, 그 다음에 사계 김장선 선생이 문묘에 종사되는데, 사계 김장선 선생은 또 이분도 우암 선생의 스승입니다만, 율곡의 제자고, 그 다음에 또 우계한테도 제자가 되고, 다 그래서 소론들한테도 별로 큰 탈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이 반대 세력들은 열심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계 김장생의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이 바로 제가 또 이 가람 이현희 선생의 문집도 연구했습니다만 그분의 아드님이신 미람 이재, 학봉의 정통 종맥을 이으신 분인데 미람 이재 선생께서 상소를 써서 선비들이 써달라니까 써줬죠. 사계 김장생은 무식한 인간이다 한마디로. 뭐 그런 인간이 문묘에 종사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 양반이 예에 박다고 남이 쓴 예설만 뺏겨놓은 거야. 또 그 사람이 뭐 글 잘 지낸다고 남이 지은 걸 남들이 대신 지어준 거야. 거긴 전부 다 그런 비방밖에 없어요. 사계 김장세 이런 인간이 어떻게 문묘에 종사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